네, 오늘 신문은 그렇게 뭐 말할 게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밀려 있는 신문들이 있어요. 이게 한 200개 정도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신문을 못 봤냐면 작년 전시회 준비할 때, 그림 그릴 때 신문조차 볼 시간이 없어서 신문이 쌓이고, 그 다음에 출장 강의가 많을 때는 신문을 이제 뭐 한 4박 5일 이렇게 갔다 오면 신문이 쌓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문이요, 의외로 이게 힘든 일이에요. 신문 보는 게. 왜냐면 신문 하나가 얇은 책 한 권, 텍스트의 숫자가 얇은 한 2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의 분량이 되고요. 물론 토요일자 신문이냐 금요일자 신문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두꺼운 신문은 책 한 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킵을 이렇게 훑어보는 거를 굉장히 잘 하지 않으면 이게 신문 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돼요. 신문을 정독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헤드라인이 있는 거죠. 잘 훑어봐야만이 그 하루 일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 신문 읽는다는 거는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신문 비전이라는 코너를 하게 되면서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게 됐고, 신문을 보게 됐고, 이제 밀린 신문을 하나씩 볼 텐데, 밀린 신문을 보다가 예전에, 지금은 철회가 됐는데, 예전에 트럼프가 미입국자들을 부모하고 자녀를 격리시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3살짜리 3살짜리 아들하고 격리된 아빠가 이제 자살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제 아이고, 6.12네. 6월 12일 날 트럼프가 그 쇼할 때 한 아빠가 구금 당한 상태로 자살을 한 거죠. 미성년자하고 부모하고 분리시키는 일종의 정신적인 고문이죠. 우리가 그 단장이라는 고사를 보면은 새끼 원숭이를 잃은 엄마 원숭이가 장기가 끊어져서 죽었다라는 그 단장의 위아래곡이. 근데 제가 그 단장의 느낌을 저도 느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 자살한 아빠의 마음을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딸이랑 생이별을 했는데, 저도 한 2년 반, 한 2살쯤 됐을 때 이제 이혼을 해서 딸이 정말 자살 충동이 오더라고요. 자녀랑 생이별을 하니까 자살 충동이 와요.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엑스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잠귀가 되게 밝은데 잠자다가도 이렇게 잘 일어나는데, 좀 체력이 약한 사람들 또는 뭐 잠귀가 유독 없는 사람들 있어요. 한번 잠들면은 못 일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전화해도, 이제 애를 데려다 줄 때가 됐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생활을, 그러니까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를 알고 싶지도 않고 해서, 이제 전화를 하면은 집에 이제 애 엄마가 있는 걸 확인하고 애를 올려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게 자고 있는 건지 깜빡하고 어디 나가서 안 들어온 건지, 만약에 나가서 안 들어왔으면 제가 애를 더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이 배를 누르니까 그때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전화 안 받은 건 그게 원인인데,
뭐냐면 집 앞에까지 데려왔다 이거죠. 그래서 애를 막 혼내는 거예요. 이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 조그만 애를 데리고 들어가서 저는 이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아이고 그 경계성 인격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화내면 아주 무섭거든요. 애를 엄청 화를 내는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정말 무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격리된 상태죠.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이제 딸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딸이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굉장한 무력감이 느껴지면서 그때 자살 충동이 살짝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꼴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한 두세 번 있었어요. 딸을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면서 막 그 무력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자기가 자기 자녀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느껴지는 무력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자기 정책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이거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거는 나중에 자기가 알게 돼 있어요. 자기 실수로 누군가가 그렇게 죽어갔다라는 거를. 최근에 신과 함께 영화에서처럼 그런 염라대왕이 있고 그런 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후의 세계라는 거 생각보다 복잡해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무튼 넘어가고. 근데 이제 우리 유명한 몬테소리라는 그 여성이 있잖아요. 최초의 이탈리아 여자 의대생이고, 이 사람도 아들을 낳았는데 결혼을 반대해서 미혼모가 됐는데도 양가 부모님들이 반대를 해서 스티브 잡스 부모하고 비슷한 케이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둘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이었는지. 그래서 아기가 어렸을 때 양부모한테 보내버리죠. 이 몬테소리 모르게.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 애를 자기가 키우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가 그 애를 아예 못 만나게 했잖아요. 예전에는 정들까봐. 그래서 몬테소리가 자기가 낳은 이분이 몬테소리죠. 몬테소리. 자기가 낳은 아들이 청소년기가 됐을 때, 즉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처음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근데 몬테소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그 애를 잊을 수가 없죠. 입양을 가버렸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딸을 안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대신 카톡을 해요. 이틀 전에도 딸 생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족 밴드를 만들어서 또 밴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쪽 애기 엄마가 모르겠죠. 밴드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밴드에서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그러니까 SNS로 소통이 되는 것만으로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치 기러기 아빠 된 느낌 정도? 내 딸이 있는데 SNS로 언제든지 카톡으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 카톡으로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몬테소리의 이 고통, 그리고 이 아들하고 격리된 이 아버지의 고통이 정말 얼마나 컸을지. 그러니까 저도 애가 어렸을 때는 휴대폰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몬테소리는
저도 그때 이제 딸하고 떨어지면서 동네 아이들한테 영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골 동네 살던 시골 동네 아이들한테 영어하고 미술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또 좀 괜찮게 사는 집은 몇만 원씩 받으면서, 제가 도시에서 받던 금액의 10분의 1 정도를 받았죠. 영어 미술을 가르쳐주고, 막 아이들 만나면은 그 조금 받은 돈으로 막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그러니까 애만 보면 애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낯선 곳의 아이들한테 잘해주면 우리 애가 더 건강하게 잘 크겠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네. 근데 몬테소리도 똑같이 든 거예요. 최초의 어린이집을 만들었죠. 1907년이네 벌써. 3살에서 6살 사이에 유치원 가기 이전에 그 노동자의 자녀들을 돌보는 집을 최초로 만든 사람인 거죠. 몬테소리가. 이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별에서 어딘가에서 자랄지 모르는 자기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애들을 바라보게 돼요. 저도 그걸 느껴봐서 아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몬테소리 얘기를 꺼낸 게 이제 자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혼한, 제가 두 명의 이혼자를 이혼하기 전부터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살 아래 이렇게 되는, 7살 아래 10살 아래 되는 남자 2명을, 저를 이제 형님처럼 따르죠. 이혼 상담을 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게 더 행복할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층 여성의 성격하고 그 장모의 성격이 어떤지도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혼이 행복할 거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혼을 권유했고, 실제로 그 두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둘 다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딸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약 2년 동안은 가슴이 너무 아플 거다. 근데 3년 지나면서부터는 일상생활을 할 때 딸을 어느 정도 잊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상태가 약 8년에서 10년 간다. 그때까지 때때로 우울해지고 보고 싶고, 매일 밤 같이 못 자는 게 힘들 거다, 얘기해주고. 근데 두 사람의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한 사람은 확실히 이제 딸을 처가에서 키우는데, 이게 또 멀어요. 부산이에요. 또 멀고. 이 양반은 대전 사는데. 한 사람은 그쪽 집에서 몬테소리처럼 시집을 다시 보내기 위해서 결국 딸을 이쪽으로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딸이랑 같이 사는 거죠. 상황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딸을 직접 키우는 그 후배는 이제 재혼 상담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되니? 근데 이쪽은 이제 그 딸하고 생리여보를 한 지 얼마 안 된, 부산에 딸을 맡긴 이 아빠는 지금 재혼 정신이 없죠. 정신 없죠. 그냥,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여성을 만날지는 몰라도 재혼 정신 없어요. 저도 언제 재혼 생각이 들었냐면은 딸이 10살이 넘었을 때, 만 10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2학기가 됐을 때, 언제 제가 재혼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한테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신나게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딸이랑 둘이 놀이동산 정말 자주 갔어요. 둘이 놀아야 되니까. 근데 하루는 전화통화를 했는데, 오늘은 친구들이랑 놀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5학년 1학기 때예요. 그래서 때가 됐구나.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언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게 되고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 곡선이 있잖아요. 그 곡선을 확실히 따라가더라고.
10살, 만 10세가 딱 넘어가게 되면은 이성적인 독립감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되는 나이로 넘어가거든요. 5학년 때. 그때 이제 자기만의 세계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예요. 근데 역시 그 나이가 딱 되니까 이제 아빠랑 노는 것보다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랑 놀래, 친구랑 놀래 해서 친구랑 노는 걸 선택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 그때 제가 이제 내가 결혼할 만한 사람을 찾아도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저도 혼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죠. 두 번째 결혼을. 그러니까 그 딸이 친구랑 노는 걸 더 선호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근데 그 상황이 될 때까지는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따로 가정을 도저히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아예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만약에 이혼을 했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는데 그 자녀를 볼 수 없을 때 자살 충동이 분명히 옵니다. 저는 느껴봤고. 그런데 그게 저의 경우에는 2년 정도 가더라고요. 어떤 굉장한 이건 뭐 우울증보다 훨씬 심하죠. 그런 어떤 무력감과 우울증과 그런 것들이 한 2년 정도 가고 그 다음부터 살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몬테소리처럼 내가 이런 불행이 또다시 전파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몬테소리는 이제 어린이집을 차려서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그걸 극복했고, 결국에는 정말 놀라운 게 자기 호적에 몬테소리가 법적으로 정말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딴 집으로 입양 보내버렸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10대가 됐을 때 만났고 처음으로.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노력을 했겠죠. 근데 옛날이잖아요. 이게 옛날이다 보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법적으로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만든 나이가 70세 때. 저 이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이 아래쪽에 나오는데, 법적으로 70세가 됐을 때 자기 아들을 되찾아요. 근데 저는 우리 딸을 법적으로 되찾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차피 얘가 미술 전공하니까 동료 화가로서 또는 동료 미술인으로서 얘가 디자이너가 될지 뭐가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미술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동료 예술가로서 어떤 견학을 다니고 이렇게 미술관, 뮤지엄을 같이 다니고 하는 그런 친구로서 살고 싶죠. 친구로서. 근데 몬테소리가 70살이 됐을 때 자기 아들을 법적으로 자기 아들로 만들었을 때 그런 엄마도 있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식하고 이별한 분들, 죽음의 충동이 2년 동안은 지속될 건데 절대 죽지 마시고 몬테소리를 생각해야 돼요. 70살 때 자기 자녀를 되찾은 그런 엄마도 있다. 가을이 되니까 제가 좀 이런 측면이 있긴 있어요. 저도 이제 중년이 되다 보니까 가을을 우울증을 좀 타요. 그래서 비가 좀 많이 내리길 바랬는데 새벽에 비 온다는 예보가 있긴 있었는데 비가 안 와버렸어요. 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유튜브 스타, 이건 오늘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 중에 이제 제가 아는 작가의 친구도 있는데, 뷰티하는 화장하는 걸로, 한 사람은 이사베라는 여성은 약 6억을 벌고 씬님은 약 12억을 버는데, 이 둘 중에 한 명이 아마 제가 아는 작가의 친구 건데, 화가의. 지금 유튜브가 사람들의 어떤 검색의 통로가 되고 정보를 얻는
이제 텍스트 시대에서 동영상 시대로 간다는 전망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1인 미디어가 등장하고 그 1인 미디어의 강자는 1인 권력, 문화적인 권력자가 된다라는 그런 전망은 뭐 10년 전부터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연봉 10억, 20억이 되는 개인들이, 유튜브에서 개인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고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있고. 그 아이를 둔 부모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인공지능이 약 10년 후, 2024년 이후에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게 되면 이런 광고 시장이 거의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엊그제 얘기했던 인공지능 입학 사정관처럼 모든 개개인들을 인공지능이 파악하게 되고 맞춤형으로 뭔가 상품을 그 사람하고 자동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거기에 광고를 붙임으로써 광고 수익을 버는 시장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다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전성기는 한 10년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이제 저축을 잘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광고를 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맞춤이 굉장히 디테일화되는 시장으로 바뀌죠.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의 동영상을 이렇게 콘텐츠를 올리고 또 누가 그 영상을 보고 하는 것들을 역시 구글의 인공지능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걸 다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제 마치 우버가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공유 경제를 돌리는 거랑 비슷하죠. 공유 경제를 지금은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니까 놀고 있는 차주들을 택시 기사처럼 이렇게 SNS로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나중에는 지금 현재 무인 택시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무인 택시로 이 사람들 나중에 교체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인공지능으로 교체가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크리에이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를.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구독자가 모이진 않아요. 그리고 뭐 지금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10,000명 이상 구독자를 모은 분들이 되게 5년에서 10년 걸렸어요. 그게. 저는 5,000명 모으는데 한 7, 8년 걸렸는데, 물론 저는 이제 사람 모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거든요. 입소문으로 이렇게 모인 거고. 근데 보세요. 10년 내에 이 시장도 간단 말이에요. 이 1인 미디어 광고 시장이 간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추천이 정교하게 되면 광고 시장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단계 시장도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 유튜브 광고 시장하고 다단계 시장의 적이에요. 다가오고 있어요. 마치 무인 자동차가 택시 기사하고 이 우버 기사들의 적인 것처럼. 그래서 그 시대가 되면 중요한 것은 또다시 트렌드가 바뀌는데, 그 시대가 되면은 지금 구독자를, 뭔가를 내가 보여주면서 구독자를 모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그 시대에 적응 못해요. 어떤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냐면은 나는 뭘 줄 수 있는가로 가야 돼요. 그냥 줄 수 있는가. 제가 책을 쓰고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게 된 거는 아까 그 딸과의 생이별, 그리고 어떤 상처의 유전되는 걸 막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상처가 딸의 상처로 이렇게 유전이 되거든요. 그 부모의 상처가 그 자식의 두뇌에 트라우마를 주게 되거든요. 이게 엄마 쇼크라는 책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 엄마 쇼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엄마 쇼크를 받은 자녀들이 20대가 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을 때 2차적으로 또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손녀 손자 세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끊고 싶었거든요. 그것을 끊고 싶어서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두뇌 사용 설명서에는 그에 관한, 그것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제 상처로부터 비롯된 어떤 그 근거, 그 뿌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나는 더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 공부를 한 걸 공유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유튜브가 시작을 했고, 제 책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근데 배터리 부족하다네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야지 인공지능이 발달했을 때 인플루언서로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정말 가치 있는 것만 남게 된다고 보면 돼요. 저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먹방하고 뷰티부터 영향력이 약화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중에서 영향력이 좀 덜 오래 가는 게, 일단 어린이 관련된 거 오래 갈 거고, 그 다음에 게임 관련된 거 오래 갈 거예요. 근데 먹방하고 뷰티는 더 빨리, 예를 들어서 뭐 코르셋 운동이라든가 페미니즘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먹방 같은 경우에는 웰빙, 이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왜 다방 차린 그 사람 있죠, 뭐 프랜차이즈 음식업계에서 유명한 사람, TV에 나오는, 이름 까먹었네. 그 사람 막 설탕 많이 붓는 사람. 네. 그런 유행이 가요. 그런 유행이 갑니다. 먼저 가죠. 그래서 진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자극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해주는 사람만 인공지능의 그 어떤 필터링에 의해서 인정받는 미디어 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하는 자녀들을 지도를 할 때 나는 어떤 좋은 그런 내용을 선물을 할 것이냐, 또는 또 하나는 어떤 좋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그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크리에이터가 되게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그렇게 유도하기 힘들면 그냥 나중에 입학사정관제, 대학 입시에 분명히 유튜브 기록이 저는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애는 이 나이 때 이렇게 놀았다, 우리 애는 이 나이 때 이러이러한 걸 공부했었다라는 방식으로 아이가 서너 살 때부터 아이가 노는 장면을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그 성장 과정을 그냥 남기는 정도의 의미,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입시나 입사나 면접에 참고 자료로 쓰는, 그러니까 지금 면접 자체를 인공지능이 보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다 필터링을 하는 시대가 오니까, 그렇게 어떤 진실된 어떤 다큐멘터리를 남긴다라는 느낌으로 유튜브를 활용하시면은 될 것이고, 뭔가 보여주기 방식으로 내가 구독자를 모으겠다라고 뒤늦게 뛰어드는, 유튜브에 뛰어드는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인플루언서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분들이 구독자를 한참 모아갈 무렵에 유튜브의 유행이 끝나버릴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30분 돼버렸네요. 이상입니다.